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1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난리가 난 동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뭔지 아시죠? 오바마 대통령 고별 연설이요. 예,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지? 진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요,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인 고향 있죠? 시카고에서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고별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연설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도 막 줄을 섰다, 뭐 이런 외신도 많이 전해졌었어요. 네. 그리고 이날 연설을 실시간으로 본 사람이 무려 3,400만 명에 달한대요. 동접이 3,400만 명이라는 얘기예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얘기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봤을까? 오바마 대통령은요, 인생을 살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면 비범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적이 수없이 많다. 변화란 보통 사람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요구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오바마 케어, 그러니까 건강보험 개혁 정책 있죠.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 뭐 이런 것들을 나열하면서요, 내가 미국을 위해 할 일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은 일부가 아닌 모든 이들을 감싸 안는 설립자들의 신조를 바탕으로 일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진보적인 신념으로 오랜 역사를 이루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주주의란 획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라. 우리의 창립자들은 싸우고 타협했으며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이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들으라는 소리 같아요. 그렇죠. 바로 들으란 얘기인 것 같죠. 그러면서 민주주의란 기본적인 연대감을 필요한다는 것을 알았다면서요, 우리는 외견상 차이에도 모두 함께하며 하나라는 연대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오바마 처음 대통령에 출마하셨었을 때 했던 유세 구호 있죠. Yes, we can. 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구호를요, Yes, we did. 우리는 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해내긴 했는데 다시 뭔가 해낼 일이 생겨버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각오를 회귀하고 있어서요. 아무튼 국내에 많은 네티즌들도요, 이 오바마 연설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나타냈는데, 정청래 전 의원은요, 트위터에 오늘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우리도 Yes we can을 외치고 싶다. 미국은 퇴임 시까지 50%가 넘는 지지율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을 배출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건 누구 엿먹인 거겠습니까? 파란 지붕에 사는 여성분이죠, 뭐.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정 의원은 끝에 이런 얘기까지 하셨네요. 우리는 5% 지지율을 찍은 대통령을 탄핵했다. 예스를 찾아볼 수 없는 노답 대통령이 원망스럽다. 이렇게 통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헌재에서 열의를 하고 있잖아요. 결론이 빨리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중에 이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뭐냐면요, 당신들이 나를 더 좋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멋진 분이네요. 저희도 그래서 이걸 패러디를 해야겠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저희를 더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애청자분들 덕에 여기까지 온 거죠. 포브스가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 아시죠?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글쎄요. 사업, 복권, 땡.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이요? 네, 결혼이요. 여기 부자가 되기 위해 억만장자와 결혼하기로 한 프랑스 여배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봤자 그들과 같은 부자가 되기는 글렀으니 차라리 억만장자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정말 결혼한 건 아니고요. 프랑스에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 경제 풍자 연극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양극화, 경제 불평등, 좋은 말이긴 한데 조금 지루하고 어렵잖아요. 이런
이런 사람들을 위해 여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저자가 억만장자와 결혼하려는 신부를 연기합니다. 억만장자의 실체를 가감없이 까발리는 그녀의 비평이 아주 매섭습니다. 그녀가 본 억만장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나는 억만장자와 결혼했다. 기대 바랍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저희가 얼마 전에도 브리핑을 통해서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덜미가 잡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덜미가 잡혔냐 봤더니만요, 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오전, 그러니까 12일 오전 9시 30분경에 이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로 소환을 당했대요. 지난달 9일 열린 1차 합정조사 청문회 당시 위증을 한 죄가 추가 고발된 상태인데다가 뇌물죄 혐의까지 받고 있어서 소환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당시 이 부회장이 뭐라고 했는지 다들 기억나시죠?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240억 원이 출연되고 추가로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해 거액이 나가는 것을 나는 몰랐다, 이렇게 답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위증이란 얘기인 거죠. 이때 동공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났음에도 이렇게 쟤들은 모를 거야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특검이 이걸 가만히 놔두지 않았죠. 대통령의 뇌물 요구 지시와 삼성과의 연결고리, 이거를 밝혀냈잖아요. 그래서 이 부회장의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하고 오늘 소환했다고 합니다. 또 뇌물죄에 대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참석한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모녀 지원했다는 게 주된 혐의라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뭔가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회장 측은요, 이런 혐의에 대해서 당연하게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특히 삼성 측은요, 승마 등을 앞세운 최씨 측의 지원이 사실관계는 맞지만요, 이는 압박에 못 이겨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른바 나도 피해자다, 공갈 강요 프레임, 이걸 쓰고 있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시간이 한 오후 2시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자칫 법정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초유의 사태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아무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한국 재벌과 야마토 전환 비교해 드린 그 방송, 이재용이 들었나 안 들었나 좀 궁금하네요. 못 들었을걸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호. 여행사뿐 아니라 항공사도 여행자 보험을 탈 수 있게 절차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5대 중점 과제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보험 분야 추진 과제를 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보증 요율도 0.192%에서 0.153%로 내린다고 합니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전세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보험이죠.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이 상품은 보장 대상의 전세금 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를 해야 임차인이 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잘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당연히 안 해주려고 하죠. 아울러 금융위는요, 여행객이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도 보험의 판매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렇죠. 보장 내용이 단순하고 일회성의 소액이라는 보험 특성에 맞게 26장 가입 서류가 이렇게 많았대요, 기존에는. 그런데 이것도 많아야 8장 정도로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좀 편리하겠네요. 네, 전기자전거, 세기웨이,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 그리고 전기차 전용 보험도요, 상반기 안에 출시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합니다. 아니, 박근혜가 놀기 시작하니까 좋은 제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없는 거보단 난데, 그런데 이 전세만 해도 그렇죠. 물론 이 보험 이렇게 편히 들고 하면 좋긴 한데 그보다는 전세값 자체가 내려가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13일의 보너스냐 세금 폭탄이냐, 주변에 직장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에 다니던 회사 그만둘 때 세금 폭탄 엄청나게 맞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속쓰리다고 나보러 술 사달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렇죠. 아무튼 다 뭔 얘기하는 건지 알고 계실 겁니다.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이게 15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국세청이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요. 연말 정산 서비스를 홈택스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여기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이걸 조회할 수가 있는데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요,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뭐 이런 14개나 달하는 항목을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죠. 특히 올해부터는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4대 보험료 자료와 이전에는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된다고 해요. 네. 좀 편리해졌다는 얘긴 겁니다. 훨씬 시간이 단축되겠군요. 그렇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대요. 보청기 쓰시는 분, 또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 이런 분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이거는 직접 영수증을 내야 된대요. 그리고 또 일부 기부금도 조회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약정 아동의 학원비도 따로 챙겨야 된다고 해요. 아니 요즘은 전자상거래나 온라인으로 거래를 많이 하는데 왜 이런 거는 다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뭐 이것도 차차 나아질 것 같고요. 혹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게 발견되면요. 17일까지 홈택스 내에서 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요. 16일, 18일과 부가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에는 홈택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접속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날짜 피하고 접속해달라. 뭐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부가가치세는 저희와 같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에서 세금을 정리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아마 접속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댓글을 단 걸 보니까요. 아무래도 다들 세금 폭탄을 우려해서 그런가 봐요. 다들 안 좋은 얘기를 많이 써 놓으셨는데 한 분의 얘기가 아주 기가 막히네요. 아니 대체 왜 지네가 알아서 세금 다 떼가 놓고 연초만 되면 다시 내가 계산해야 하나? 이거 자동으로 못하냐? 이렇게 질타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절대 공감하는 부분인데 물론 낸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아예 떼갈 때부터 정확히 떼가면 되잖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폭스바겐 리콜 신청을 꾸준히 해왔는데 무려 4수 만에 처음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사수만 해요? 예, 4수. 배출가스 조작 디젤 차량 15종 가운데요. 티구안이 처음 리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환경부는요, 10일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를 작년 10월, 11월 2달이나 검증을 했는데 소프트웨어, 배출가스, 연비 등에서 리콜 승인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면서 티구안에 한해서만 리콜을 승인했습니다. 어허. 벌써 재작년이에요. 11월 문제가 된 폭스바겐 차량 12만 6천 대를 리콜 명령한 지 14개월 만이네요. 이로써 리콜 절차는 15종 중 가장 많이 팔린 티구안 2만 7천 대부터 곧 시행이 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그동안 폭스바겐 측이 리콜 계획서를 3차례나 제출을 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 설정을 한 사실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부실하게 작성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환경부는 야 이거 다시 해. 또 다시 제대로 3번이나 퇴짜를 맞은 거죠. 이거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겠죠? 의심은 되죠. 하지만 의심을 하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 환경부는요. 지난해 10월 폭스바겐이 4번째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자 티구안 차량의 소프트웨어, 배출가스, 성능, 연비 검증을 각각 실시를 했더니 차량 연비를 높였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했죠. 그리고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가동률을 증가하면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에서 28에서 59%, 도로주행에서 20에서 3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오호. 그러면서 야 이제야 니네가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하면서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폭스바겐은 그동안 적용한 적이 없었던 픽업 서비스, 배달 서비스부터요. 교통비 제공 100만 원 상당의 쿠폰, 이러한 혜택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리콜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 뭐 이런 의지인 것 같기는 해요. 네. 환경부는요, 이번 리콜 승인을 받은 티관 외에 이게 문제죠. 나머지 13개 차종, 이게 무려 99,000대인데 배기량, 엔진 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서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에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티관 차량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할인을 받고 산 사람과 제값 주고 산 사람,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고 할인으로 가격도 피해보고, 그런데 100만 원 쿠폰은 똑같이 받겠죠? 다양한 차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리콜 승인을 받고 또 다른 새로운 모델이 들어왔을 때 과연 새로운 폭스바겐 소비자가 될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요즘 가정주부들이 마트 가기가 두렵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하시죠? 네. 왜냐면 식료품 물가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식료품 물가가 상승하는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든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OECD가 재미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 세계 OECD 국가들 사이에 식료품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비교해 봤는데 우리나라가요 34개 회원국 가운데 동메달을 차지했대요. 금메달이 아니라 다행이군요. 그런가요? 아무튼 지난해 11월 각국의 식료품 관련 물가는요. 우리나라가 4.5% 올라가지고 동메달이고요. 1위를 차지한 곳은 멕시코 4.9% 상승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2위인데 4.7%래요. 그런데 11월은 이렇게 되는데 10월은 어떻게 됐느냐? 10월은 우리나라가 5%로요. 터키에 이어서 상승률 2위였다는 거예요. 그보다 한 달 앞선 9월에는요. 5.6%로 1위였대요. 그럼 그렇지. 1등은 한번 해야지. 그러니까 9월부터 시간수로 따지면 9월에는 1위, 10월에는 2위, 11월에는 3위. 이거 자존심 상하는데? 아무튼 12월 기록까지 아직 다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 3개월 동안의 식료품 물가 상승률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OECD 톱3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톱3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아직까지 AI 여파가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만 AI 때문에 지금 계란 파동이 났잖아. 이 계란 파동이 OECD 통계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AI 확산이 본격적으로 된 게 지난해 12월이고 달걀 가격이 올라간 것도 12월이니까 12월에는 다시 1위 차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대요. 현재 잠정 챔피언이군요. 그렇죠. 아무튼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길래 OECD 자료만 나오면 우리나라가 나쁜 쪽으로 이렇게 순위가 높을까요? 한 네티즌이요 이런 글을 써놓으셨어요.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아니면 취급 안 해주는 우리나라인데 항상 1등만 기억하는 이런 대한민국인데 물가 3위 만족할 리가 절대 없다. 조만간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세금과 물가를 쳐 올릴 것이다. 그렇죠. 한국은 1등을 좋아하니까. 거짓말 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코를 만진다. 한국인들은 거짓말할 때 코를 만지지도 않는다. 귀가 캥길 때는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다. 한국인들은 거짓말할 때 오히려 상대를 똑바로 쳐다본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짓말에 대한 상식은 모두 틀렸다. 한국인에게는 한국인만의 거짓말 신호들이 따로 있다. 5년의 조사 기간 1083개의 거짓말 사례에서 뽑아낸 한국인만의 거짓말 특징 25가지. 쉽게 속이고 쉽게 속는 우리,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용서하는 나라. OECD 사기 범죄율 1위 국가, 거짓말에 관대하고 무감각해진 한국에서 나를 지키는 강력한 행동 심리학. 이제 그들의 거짓말이 보인다. 지금까지 몰랐던 한국인의 거짓말 신호 25가지. 한국인의 거짓말. 도서 출판 추수밭.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중국 자동차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SUV 자동차 한 대가 1,900만 원대다.
그러면 믿을 수 있으세요?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앞자리 숫자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것도 산타페만한 중형 모델이 말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싸요? 18일부터는요, 현실이 됩니다. 이날부터 중국 베이징 자동차가 만든 SUV죠. 캔보 600. 이 차가 시판이 되는데요. 투싼보다는 크고 최소 산타페 소렌토 정도의 덩치가 될 듯해요. 그런데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 가격이 1,999만원, 2,249만원 여기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와, 이것도 조만간 대륙의 실수로 불리겠네요? 어우, 그렇게 불리면 다행일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차가 한국에 상륙을 할 때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한국에 진출한 첫 중국의 승용 모델이라는 거죠. 그간 소형 버스나 픽업 트럭 형태로 수입된 적은 있는데 세단, SUV와 같은 승용 모델은 없었거든요. 그랬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산타페와 비교를 해도 평균 800만 원이 싸다는 거야. 동급의 차를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싸게 살 수 있다는 거는 일단 다른 거 다 제껴 놓더라도 가격 측면에서 정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캔보 600은 이게 요번에 처음 나온 자동차인가요? 아, 우리나라에만 처음 들어오는 거고요. 중국에서는 이미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성과를 봤더니요, 4만 대가 팔렸더라고요. 중국 시장이 좀 크니까 이 4만 대가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보긴 힘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만 대라고 하면 유의미한 숫자일 수 있지만 15억 명이 사는 곳에서 4만 대. 이건 있으나 마나한 숫자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한국에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편의 기능 그리고 안전성을 갖췄기 때문으로 이 캔보 600이라는 모델이 선택된 것 같아요. 살펴봤더니 중국 신차 평가 CNCAP라고 하거든요. 충돌 안전성 테스트에서 별 5개를 받았더라고요. 이것도 별이 5개예요? 예, 최고 등급이 별 5개 플러스인데 얘는 그 바로 다음 단계. 아, 플러스 하나만 빠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거의 최상급이란 얘기죠. 그리고요, 편의 사양이 장난이 아니야. 전동 스티어링 휠,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추돌 경보 장치, 전자동 에어컨, 스마트 키,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6 에어백, 후방 카메라, ABS,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대단하죠? 아니, 이 정도면 국내에 나오는 차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국산차로 따지면요 3천만 원 이상을 줘야 이 정도 사양이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국내 딜러사가 어딘고 봤더니 중한 자동차더라고요. 아니, 이 업체는 원래 있었던 데예요? 이름을 너무 쉽게 지은 것 같은데? 원래 이 중국산 버스를 들여왔던 회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인 게 한중도 아니고 중한이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름을 너무 쉽게 지은 것 같은데. 네, 중국을 더 중히 여기는 중한 회사예요. 이 캔보 600의 판매량을 월 기준 100대로 잡았더라고요. 월 100대. 이게 뭐 겸손해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좋게 보면 그런 건데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도 초반부터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하. 왜냐? 얘들은 그래도 우리 사정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첫째, 메이드 인 차이나, 이 마대 차이나가 꼬리표가 큰 장애물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중국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국내에서 그것도 생명과 직결되는 상품인 만큼 한국인의 구매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얘들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도 샤오미 열풍 덕분에 뭐 이런 인식들은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요? 그런데요. 샤오미 정도의 물건이면은 사실 크게 데미지가 없을 수도 있는데 100번 양보해서 터져도 어느 정도 익스큐즈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자동차라는 거죠.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행여나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긴 하지만 행여나 이 국내 소비자들은 벌써 이런 걱정을 해요. 달리다가 핸들이 뽑히는 거 아니냐. 아유, 설마. 달리다가 타이어가 빠져서 뒤에 있는 자동차로 날아가는 거 아니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예. 그리고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죠. 바로 수입차 브랜드가 너나 할 것 없이
초기에 겪었던 AS 문제. 아하. 이 AS 문제라 함은 일단 센터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차를 사더라도 고장이 나서 맡기려고 해도 우리 동네는 없어, 기본적으로. 그러면 타이어 뽑히면 스스로 달아야 되겠군요. 레카차라고 그러잖아요. 레카차에 의존을 해서 심지어 지방에서 수도권까지 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센터 수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때는 또 부품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전반적인 AS 서비스의 퀄리티, 이게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캠버 600이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기를 끌기가 힘들겠네요? 사실 그게 합리적인 추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상대로 주류 언론 그리고 적지 않은 국내 소비자들은 중국의 첫 승용차의 내일을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샤오미 스마트폰을 써봤지만 국산과 비교했을 때 가격을 제외한 다른 장점이 있느냐?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샤오미 쓰다가 몇 달 안 쓰셨잖아요. 바로 바꾸시더라고. 그렇죠. 제가 바로 20만 원짜리 국산 폰으로 바꿨는데 가격도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나마 스마트폰이기에 이런 한계점들을 털어버린 거죠. 까먹어버린 거죠. 그런데 자동차라면은 이 조그만 결함, 갭,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만 저는 이 캠보 600이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이들 기업의 가격표를 절대적으로 답습하는 나머지 토종 완성차 업체들을 바짝 긴장시키는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다시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1999만 원에 판다는 거는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에 팔아도 마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장사꾼의 거짓말 중에 나 믿지고 팔아요, 이 얘기 절대 믿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거기다가요, 얘는 수입산이잖아. 그러면 중국에서 여기까지 운송비가 꽤 들겠죠. 거기다가 관세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들여온 가격이 산타페보다도 800만 원이 싸다, 이 얘기 뭡니까? 산타페, 소렌토, 얘들은 이미 적지 않은 거품이 있다, 이거를 방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들 차에는 하물며 해외에서 들여온 데 드는 운송비나 관세도 없잖아. 운송비나 관세도 안 받는데도 800만 원이 비싸다. 당연히 거품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은 성능입니다. 중국산이기에 아무래도 국산차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클 겁니다. 하지만 현대차나 기아차도 그다지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죠. 그렇다고 가격이 착하냐? 그것도 아니죠. 예전에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한국의 쌍용차를 인수했다가 다시 매각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이때 국내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앞다퉈서 했느냐? 쌍용의 기술만 쏙 빼먹느냐, 나쁜 놈들, 이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저는 쌍용에서 과연 뺏길 만한 어떤 독보적인 기술, 노하우, 이런 게 있었을까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어쨌건 쌍용을 잠시나마 보유를 한 이 중국 기업에서 학습을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베낄 게 있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쌍용이, 즉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가 차를 어떻게 만들고 조립을 하고 유통을 시키고 이런 거를 학습을 했다고는 보거든요. 쌍용이 국산차의 퀄리티를 대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한국의 완성차 수준의 제품을 중국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수영, 육상, 우주공학, 초고속 열차,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한때 중국이 엄두도 내지 못한 분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위를 다툴 정도로 양이든 질이든 모든 측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라고 예외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부품은 국산차라 해도 중국산 비중이 꽤 큽니다. 아하. 그죠? 게다가 캔보 600의 경우에 제가 변속기를 봤더니 이게 중국산이 아니더라고. 그러면 어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독일산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변속기는 엔진과 더불어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핵심 장비는 수입산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 국산차도 그렇고 이 중국차도 그렇고 부품은 중국산 비중이 크고 캔보 600이라고 하더라도 변속기와 같은 핵심 장비는 수입산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국산, 중국산 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까? 이거 힘들죠. 마지막으로요, 승용차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한국 사람은 중국산, 특히 중국산 자동차라고 하면은 기겁을 할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그런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일본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랬어요? 일본 사람은요, 한국차 보기를 우리가 중국차 보듯 한다는 겁니다. 아하. 현대차가 어지간한 나라에는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만큼은 사실상 실적이 전무합니다. 왜일까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는 차가 아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차가 아니면 뭐예요? 돌인가? 왜냐? 미쓰비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업이 현대차라는 걸 너무 잘 알아. 근데 미쓰비시가 일본 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냐? 일본의 빅3 하면 혼다, 도요타, 닛산, 그리고 마쓰다, 그 외에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 미쓰비시는 르노에 인수가 됐죠? 거의 보면은 일본 내에서도 가장 떨어지는 브랜드인데 하물며 그 브랜드에서 기술을 얻어온 기업이 현대차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당연히 일본인들이 무시할 만하죠. 하필이면 왜 그렇게 존재감 없는 데 거를 베꼈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국차를 이렇게 무시를 하고 있듯이 일본도 현대차를 무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현대차가 과연 일본인들이 그렇게 무시할 정도로 쓰레기냐, 돌이냐? 쓰레기인가요? 쓰레기는 아니죠. 그렇다는 겁니다. 중국산 차라고 해도 얘들도 이미 중국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 물론 수입산을 타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중국 토종차들이 중국 토종 국민들이 이미 운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최소한 자동차로서의 기본적인 성능, 안전성 이런 거는 우리가 하대를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설마 가다가 핸들이 뽑히고 타이어가 날아가고 이런 일은 없겠죠. 대륙의 자동차가 대륙의 실수 또는 대륙의 기적, 이런 훌륭한 결말을 맺을지 아니면 대륙의 망신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요, 토종업체의 간담을 조금이라도 서늘하게 해준다면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 최초의 승용차가 어찌됐건 열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지만 경영학에서 매기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진짜 커다란 매기가 어항 속에 나타나게 되면 그 속에 있던 물고기들이 갑자기 빨라지고 활기가 넘친다. 물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국산 그 거대 공룡이 국내 승용차 시장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승용차 업체들이 조금 더 각성하고 빨라질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800만 원의 갭이 널리 회자됐으면 좋겠어요. 관세, 운송비 안 받는데도 800만 원 비싸다, 동급의 차가. 뻔한 거 아닙니까? 마진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 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도 누누이 한번 얘기 드렸었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컨텐츠 제작자로 만들고 있다, 이 얘기 기억나시죠?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다른 신조어가 나왔는데 너무나 기가 막혀. 어떻게 이렇게 잘 지을 수가 있죠? 오늘 얘기해 드릴 신조어는요, 주게리또. 주게리또. 이게 뭐 이탈리아 뭐 음식 뭐 이런 거 같죠? 예, 뭐 본젤라또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요. 근데 이 주게리또는요, 뜻을 풀이해 보면요, 주식 갤러리가 또 해냈다, 뭐 이런 뜻이래요. 주식 갤러리요? DC 인사이드의 주식 갤러리라고 있잖아요. 이 주식 갤러리가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왔잖아요. 요번에도 또 하나 더 해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해놨냐면요, 11일 박영수 특검팀이 공개한 최순실 씨의 두 번째 태블릿 PC 있죠.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가 직접 산 게 아니라 삼성 측에서 뇌물로 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식 갤러리의 한 사용자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순실 씨의 두 번째 태블릿 PC 사양, 이걸 살펴보니까 이 태블릿 PC 기종이 출시되기 전에 최순실 씨 손에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특검팀이 밝힌 최순실 씨 두 번째 태블릿 PC 사용 기간이요, 2015년 7월부터 11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당 모델 사양을 찾아보니까 최 씨가 사용한 시점이 출시일보다 최소 일주일 앞선다, 이렇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대리점이나 하이마트에서 팔기 전부터 이미 최순실 손에 들어갔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태블릿 PC의 전파 인증 있죠.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IT 기기는 전파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파 인증 날짜가요, 2015년 7월 8일이래요. 그리고 시중에 출시된 거는 8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순실 씨는 이 태블릿 PC를 7월부터 썼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시중에서 산 거는 불가능한데, 보통 그렇잖아요. 삼성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신제품 내놓기 전에 이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 절대 용납을 안 하죠. 그렇죠.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 하나만 외부에 노출이 돼도 그 노출한 사람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퇴사시켜버리잖아. 삼성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태블릿 PC가 시중에 출시되기도 전에 최순실 씨의 손에 넘어가 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건가? 삼성에서 뇌물로 최순실 씨에게 준 정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최 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한 날짜가요, 7월 25일인데 이날은요, 박근혜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단독 면담을 가진 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날 이재용이 박근혜를 만나면서 이 태블릿 PC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혹시 제드래곤이 박근혜한테 애니팡 한번 같이 해볼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줬겠죠. 아무튼 이렇게 정식 출시되기 일주일 전에 시중에서도 구할 수 없었던 시점에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는 것은 이건 뭔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식 갤러리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어요. 주식 빼고는 뭐든지 다 잘한다,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얼마 전에 김기춘이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게리또 신조어가 진짜 가슴에 와 닿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주식 갤러리에서는 주식 빼고 모든 걸 다 잘하는데 이렇게 정치 쪽에도 관심이 많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주식 갤러리의 정보력이 국정원 못지않은 수준이잖아. 이것까지 밝혀낼 정도면요. 이 정도로 정보력이 강한데도 우리나라 개미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식했다 하면 판판이 다 잃고 있잖아요. 주식 갤러리 분들도 보면 주식 빼곤 다 잘한다, 이런 오명을 안을 만큼 주식에서도 별로 성과를 못 내고 계시잖아. 네. 우리가 아무리 정보력이 좋고 주식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정치가 이 모양이면 우리는 뭘 해도 안 된다, 정치부터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렇죠. 당장 개미가 작년에 삼성물산을 샀으면 작살이 났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정상적으로는 그런 딜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식을 가진 개미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식 갤러리 분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주식 갤러리 회원분들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빨리 주식도 잘하는 주식 갤러리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올해부터는 성과가 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